1929년 대공황으로 완전히 붕괴했던 경제가 히틀러의 집권 기간 동안에 되살아나서 히틀러는 최고 권력자임과 동시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였던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히틀러가 독재자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에게 피해를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악마성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주로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 이런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히틀러가 독재자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에게 피해를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악마성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안 좋은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학대받았다, 그리고 어릴 때 그 사악한 기질을 타고 나서 삐뚤어졌다, 그래서 커서 악마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극단화하면 왕이라든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선인이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생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과 별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젊은 여자, 그래서 상당히 그 나이 차가 큰 부부였고요. 아버지가 상당히 가부장적이어서 어린 히틀러에게 근엄한, 어떻게 보면 손찌검까지 하면서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라 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100년 전의 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녀가 안정적인 직업, 실용적인 직업을 택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히틀러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시대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려웠다든지 암울했다든지 이렇게는 볼 수 없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패권 국가가 되려면 기존의 패권 국가를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기존의 패권 국가가 바로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프랑스와 영국의 견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런 대결이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번져서 결국 독일이 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전할 때 그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독일 국민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기존의 패권 국가에 도전해서 힘을 겨루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부분에 독일 국민이 생각하는 전황은 영국과 프랑스를 밀어붙여서 한 번만 더 공세를 가하면 독일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 전황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독일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독일 군 안에서 대규모 항명 사태가 벌어지고 병사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동안 핍박받아왔던 노동계급이 동조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1918년 11월에 독일 제국이 무너지죠. 그리고 전쟁에 패전합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국민이 생각할 때는 독일군은 지지 않았고 계속 승리를 하고 있었고, 또한 적국인 영국군과 그 프랑스군이 독일 영토에는 단 한 발짝도 뒤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지니까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고 있었고 우리 영토는 침범당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군대가 해체하면서 전쟁에 패배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어떤 생각이란 것이, 우리는 그 외부의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러면 그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내부의 적을 사회주의자로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유대인의 국제 음모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국제 음모를 꾸며서 적을 심어놓고 그 적이 준동해서 결국 우리 독일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주도해서 이 독일에게 엄청나게 굴욕적인 조건을 걸어서 영토도 빼앗기고 해외 식민지도 다 상실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기는 전쟁을 내부의 적 때문에 졌다. 그리고 그 적들은 유대인과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전쟁에 승전했다고 해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굴욕적인 조건을 덮씌워서 엄청난 패배를 강요했다라는 어떤 불만이 겹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만 따지자면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는데, 이 독일 국민들은 그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자기네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적이 독일에게 강요한 체제라고 봤기 때문에 애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1918년, 1919년의 독일 상황이었고요. 새로 들어선 이 바이마르 독일 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왼쪽에서는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이었고요. 오른쪽에서는 극우 독일 민족주의 세력이었는데, 히틀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로서 독일군에 입대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히틀러가 제대한 다음에 독일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 가담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쓰러뜨리려는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히틀러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택한 일자리가 경찰의 그 정보원이었습니다. 이게 독일 경찰이 치안 유지라든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당을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감시를 할 하급 정보원이 필요했는데, 우리말로 끈아불이란 말이 있죠. 끈아불이 되어서 정당 조직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당시 민족주의, 국수주의 사상을 지닌 독일의 하층민들이 만든 정당이 있었어요. 그 정당의 정보를 수집하러 갔다가 아예 그 정당에 가입을 해서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제대병사 히틀러가 경찰의 정보원 노릇을 하다가 드디어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리고 그 히틀러가 처음 몸담은 정당이 나치당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당의 지도자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흔히 맥주얼 하는데요. 히틀러가 독일이 부당하게 안고 있는 치욕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반대탄 국가, 더 나아가서 유럽을 주도하는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히틀러가 원래 활동하던 곳이 바로 이제 오늘날 그 독일의 바이에른 지역이었고, 바이에른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뮌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뮌헨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만을 가진 우파 세력을 모아서 대열을 형성한 다음에 수도 베를린으로 행진을 하면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 속속들이 자기들에게 가담을 해서 권력을 접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우 민족주의자 그리고 불만 분자들을 모아서 대열을 형성해서 베를린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경찰과 군대가 이것을 막아서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은 이 군대와 경찰들도 결국은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사를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야 될 텐데요. 사람들을 가장 쉽게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맥주홀이었다는 얘기죠. 맥주홀에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여기서 베를린 진군을 선언하고 나치당을 핵심으로 삼아서 진군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홀 폭동이었던 것인데요. 맥주홀에서 호기롭게 베를린에 있는 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을 접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행군을 했는데, 경찰과 군대가 여기 동조하기보다는 우리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베를린에 도달하기는커녕 뮌헨에서 결국 봉기 내지는 폭동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가 뮌헨 맥주홀 폭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감옥에 갇힌 히틀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냐면요. 감옥에 갇히긴 했는데 지방에 국한
극단된 듣보잡이었던 히틀러라는 정치가가 독일 전체에 알려지게 돼서 전국구 정치인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맥주얼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히틀러를 후원하는 독일의 극우민족주의 세력이 독일에서 나타나게 되고 히틀러가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정치가로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주얼 폭동 자체는 실패했지만 히틀러가 꿈꾸는 집권으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한 사건이기도 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우리가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1918년에 전쟁이 지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는데요. 처음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영국과 프랑스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도 독일이란 나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원을 해야지 그나마 그 독일에 있는 극단적인 세력이 발호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조를 해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에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독일도 편승해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929년에 미국 증권가에서 증권 시장이 붕괴하는 대폭락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공황입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 주기적인 공황이 찾아왔었는데 1929년에 찾아왔던 공황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강도와 심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파가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도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미국은 아무리 타격을 입었어도 워낙 그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비틀비틀 되면서도 벼터는 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심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해외 식민지가 많이 있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문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가뜩이나 전쟁에 지면서 이 패권을 잃어버렸고요. 경제 기반이 취약했죠. 그래서 1920년대에 그나마 다져왔던 안정기조가 대공황으로 직결타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독일은 미국과 같은 경제 거인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또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대공황의 타격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유럽에서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치계만 따지고 보자면 왼쪽에서는 그 독일 공산당이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독일 의회에서 의석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30년대 초엽의 독일 상황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당시에 1930년대 초엽에 독일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었거든요.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의 직격타를 맞아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독일 사회까지 붕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서 이제 권력을 가진 각종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이제 독일 귀족들 그리고 독일의 기업가들일 텐데 이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은 독일 공산당이었습니다. 독일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독일에 있는 귀족 세력을 다 척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독일 공산당을 주저앉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의 기득권자들이 이 독일 공산당을 주저앉히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줄 것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바로 나치당이었던 얘기죠. 이 나치당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곧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음모를 꾸미는 세력이었는데 그 음모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치의 눈에는 유대인은 곧 공산당원이고 공산당원은 곧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공산당이 세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음모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 공산당과 싸우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930년대의 독일 거리에서는 공산당원과 나치당원이 거리에서 격렬한 싸움을 일삼고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일 기득권자들이 독일 공산당에게 가장 열정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정당인 나치당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치당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치가 결국 힘을 키우게 되고요. 국회 안에서 제1당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결국은 원내 제1당인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에게 총리 자리를 준 것입니다. 총리가 된 히틀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든 정당을 불법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쟁 상대였던 독일 공산당도 해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나치당에 적대하는 모든 정당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고요. 독일 국회가 히틀러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입법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학자는 수권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나치 독일에서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최고 권력자임과 동시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였던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독일 국민들이 너무 찌들어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준 초능력을 가진 존재, 쉽게 말해 영웅을 바랬던 것이죠. 그런 영웅상에 가장 부합하게 보이는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정당들을 다 해체하면서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지만 무질서에 완전히 찌들어 살던 독일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마저도 저런 행동을 통해서 독일에게 질서를 조금이라도 가져다 주면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독일 국민들에게 어떤 치욕적인 굴욕을 안겨다 준 존재였던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할 말을 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는 히틀러를 보면서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얻었던 굴욕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즐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의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1929년 대공황으로 완전히 붕괴했던 경제가 히틀러의 집권 기간 동안에 되살아나서 일정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편 경제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를 봐서 독일 경제가 살아난 것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더 면밀하게 보면은 하강 곡선에 있던 독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묘하게도 상승하는 기간이 히틀러의 집권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경제정책의 어떤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달리 말하면 운 좋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 듯한 지도자로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평균적인 독일 국민들에게는 그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 히틀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공급이 오르는 경험이 히틀러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그런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히틀러에게 저항하기보다는 히틀러를 믿고 따르는 분위기가 완전히 독일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30년대 후반기의 독일의 경제 상황이었고요.